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0대인 남성입니다.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뒤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자 직업이 사로 끝나는 직업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요즘에도 사회에서 선망받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저 집 부모 자식 농사 성공했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 어린 시절은 황량한 들판과 같았습니다. 기대꽃 하나 없는 허벌판에서 인생의 어려움을 직접 맞닥뜨리며 자라났습니다. 고원 출신으로서 검사가 되기 위해 서울대 법대에 진학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짧게 말해서 제가 신문 기사 한 쪽을 장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타이틀이 신문에 실리길 원치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다룬 감동 스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릴 적에 학교에 다녀갈 때 다른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 집이야? 은혜의 집이야. 집 이름이 독특해요. 그 집은 여기랑 좀 떨어져 있어서 차를 타고 가야 했어요. 어느 날 그 문 앞으로 다가오는 봉고차를 멀리서 보았습니다. 봉고차에서 내리신 수녀님이 손짓을 하며 내 이름을 불렀어요. 형서가, 어서 와. 너네 엄마야? 너희 엄마가 수녀님이야? 수녀님이 아이를 낳으셔서 친구가 한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나는 눈을 의아하게 뜨다가 붉어지는 그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들키지 않으려 돌아서 뛰어갔다. 멀어져가는 나를 보던 수녀님은 당황하여 더 크게 나를 불렀습니다. 영석, 김영석은 A집 마태 김영석. 어디 가니?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고원 은혜의 집은 나의 집이었습니다. 세례명도 신부님이 지서준 것이었지만 여러분은 인생 최초의 기억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은 5살, 6살 정도 때의 단편적인 사건들이 떠오를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이나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추억 같은 것이겠죠. 제 최초의 기억은 5살 때입니다. 예수님이 못에 못 박힌 십자가 아래에서 저를 둘러싼 사람들이 애처롭게 나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많은 수의 눈동자들. 그것이 제 첫 번째 기억입니다. 아무튼 기억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저는 은혜의 집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이 일반적인 집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틈틈이 수녀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태어났나요? 아니요, 마테오가 대답했습니다. 제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어요? 쟤를 여기 맡긴 거예요. 언제 데리러 오나요? 사실 너무 상처받을 것을 걱정하여 어린 제가 이해 못할까봐 난처했는데 수녀님이 오랫동안 고민한 뒤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테오, 하느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받아 이곳에 계신다는 거라는 것이 수녀님의 삶이지만 성모 마리아님의 아들은 아니신데요. 그러니까 제 생신을 해주신 부모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언제 다시 제게로 돌아와 주실 건가요? 엄마, 아빠의 사진이 있나요? 사진이라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린 시절이었지만 수녀님의 눈에 담긴 슬픈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일수록 영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 같은 거겠죠. 저는 예리한 눈치를 지녔고 입이 적은 아이였습니다. 궁금한 것이나 말하고 싶은 것은 항상 똑같았는데 과외 교사나 누구도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구석에 있는 나무가 제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나무 밑에서 잠자리를 펴는 일상적인 날들이었습니다. 나무는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발간되었습니다. 당시 고아원에서는 기부 물품을 많이 받았고 많은 물품들 중에서도 책이 도착할 때가 가장 기뻤어요. 어려운 가정에서 괴롭힘을 받으며 자란 제제가 나무를 친구 삼아 대화하고 그를 감싸주는 비밀 친구인 뽀르뚜를 만나며 어른이 되어가는 성장 소설이에요. 제제, 그래도 너는 좋겠다. 못살게 굴기는 해도 너는 가족이 있잖아. 엄마, 아빠, 누나들이야. 가족이야. 좁은 집에서 어렵게 살아도 피가 섞인 진짜 가족인 것이야. 여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어.
가족은 공동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 경우 대가족과 비슷한 걸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 영서가 혈육에 연결돼 있는 가족만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없어. 옆에서 너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수녀님들과 형제, 같은 아이들이 있잖아. 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에게도 피가 섞인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떤 이야기든 털어놓고 이해해주는 어른이 필요했을 텐데. 나무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지만 나는 나무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거야. 당연히 나무 자체가 진짜 대화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나는 연극을 하는 것처럼 제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나무를 통해 전한 거야.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보다 예민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아니라 책을 가까이 하고 싶었어. 열심히 공부하고 그 결과는 좋았어. 딱히 할 거리가 없어서 공부밖에 하는 것이었지만 솔직히 무시당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라는 이유만으로도 남에게 무시당하기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제가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다른 이유로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테오, 이번에도 1등을 했구나. 내가 매번 정규 1등을 놓치지 않는다니 정말 인상적이야. 마테오, 대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성적 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전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법대에 가려고 해? 서울대 법대의 꿈이 뭔데? 하느님은 너를 통해 이룰 일을 모두 계획해 놓으셨다고 믿어 법관이 될 거야. 판사보다는 검사로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수녀님께서는 성우를 그리신 뒤에 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마테오의 앞길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마테오 연기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감사했지만 저는 그때 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도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이유로 저를 은혜의 집에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더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낳아주신 부모님 얼굴을 한 번 보고 싶을 뿐입니다. 고3 때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받고 당당히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성인이 된 저는 고원을 떠나게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학비를 해결해 준 것은 은혜의 집을 꾸준히 후원하던 분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라임 오렌지 나무 속의 포르투가 아저씨도 키다리, 아저씨의 다리가 아니지만 너무 사한 일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짐을 다 챙겨 수녀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괜찮을까요? 그럼요. 평생 단체 생활을 해온 거니까요. 기숙사 생활이야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대학에서도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분이 한사코 익명을 원하시는구나. 남들 앞에 나서거나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십니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을 마테오복음서 6장 3절에서 실천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두 함께한 덕분이라 감사합니다.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덕분이니라. 정말 이곳을 떠날 날이 다가오는군요. 열심히 공부하여 방학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제 집인 것 같네요. 아직도 부모님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원망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부모님이 나를 이곳에 맡기셨는지를 영서가 내 부모님이 이곳에 너를 맡기신 이유가 아닐 거야? 나 역시 너를 낳아준 부모님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거든. 없어네. 그럼요. 수녀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부모님 두 분 아니면 둘 중에 한 분이 저를 직접 이곳에 맡겼다면 수녀님이 얼굴을 봤을 거예요. 물론 수녀님이나 신부님을 마주치는 게 껄끄러운 사람들, 민망한 사람들이 가끔 깜깜한 새벽, 은혜의 집 문 앞에 아이를 두고 가는 일도 있었지만 저의 경우는 그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누군가 경찰서에 저를 맡겼고
경찰은 여러 시설에 입소 무엇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거듭된 문의 끝에 저를 받아준 곳이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저를 맡긴 사람이 제 부모님 중 한 분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란다. 경찰에서 너를 맡긴 사람 신원을 확인했지만 내 부모님은? 아니라 하던 중간에 말씀하시지 않았었지만 은혜의 집에서도 부모님을 몇 년 동안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곳을 떠날 때까지 소식이 없었으니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겠죠. 해결되지 않았던 과제로 남아있던 호기심을 이기고 정든 은혜의 집을 떠나 버렸습니다. 법대에 입학해서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야, 김영서가 또 도서관이라고? 우리 모두 피땀 흘려 노력해서 입학한 건데 넌 진짜 듣기 힘들군. 어떻게 하루를 놀지 않고 공부만 하냐? 뭐 할 일도 없고. 왜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명석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 왔고 법대야. 솔직히 말하면 지금부터 여자들이 줄을 선다. 줄을 서? 너 사법 공부를 열심히 준비했다고 되냈지? 내가 합격할지 모르겠지만 법관이 될 가능성을 두고 있어. 중요한 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데? 어이하고 넌 진짜 공부밖에 모르는 새님이야. 법관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근데 잘 나가고 이름을 날리려면 100번 중요한 거거든. 부모님의 배경이 든든하면 꼭 여자 집안만 보진 않겠지만 근데 사실 다 끼리끼리 아니냐. 뭐가 끼리끼리? 넌 진짜 오늘 나한테 인생 수업을 공짜로 듣는 거라고 생각해라. 안 되겠다. 공짜는 아깝고 막걸리 한 자 어때? 물론 내가 쏘는 거지. 평소 같았으면 그냥 무시하고 도서관으로 갔겠지만 너스레를 떨며 소매를 잡아 끄는 동기를 따라 전집으로 향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 기숙사에 살았고 입학하자마자 사법고시 준비를 했지만 생활비가 필요해서 틈틈이 과일을 해서 수입을 얻었습니다. 막걸리 한 잔 살 정도는 되었던 거죠. 이미 초저녁부터 전집으로 통하지 않았나요? 구석에 자리를 잡은 동료는 곧바로 모든 점과 막걸리 2병을 주문했어요. 너무 많이 시키지 않았어요? 둘이서 마실 거 너무 많이 시키지 않았어요? 야야, 전에는 술이에요. 전이 막걸리를 부르면 막걸리가 술을 부르고 그렇게 계속 부르면서 술이 술술 넘어가고 술이 여자를 부르고 여자는 뭘 부르게 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넌 진짜 유머 감각이 없군. 입학 때부터 봤는데 넌 혼자 다니더라. 자발적 왕따를 자초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난 내가 그렇다고 생각 안 해. 그렇구나. 그래,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내 길에 간다 이거야? 혹시 너 뭐 데모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래, 시국이요. 그 시기는 8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8올림픽 준비로 전국이 들떴던 시기였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으시고 얼굴도 모르는데요.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만큼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또 그 말을 해본다 해도 무슨 변화가 있을까 싶어서 궁색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막걸리 몇 잔 마셔서 열정을 부린 건가 싶었습니다. 적당히 반응만 하며 들어주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과팅처럼 관심 없고 따로 연애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혹시 뭔가 비밀 연애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공부만 하는데 될 것 같아. 중요한 건 다음은 무엇이든 이것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1988년 올림픽이 열리던 시대다. 서울에는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잘 살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돈은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겠어? 정답은 권력이다. 권력을 원하고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물어봤는데 학연, 지연, 그리고 혈연이 최고인 것 같아. 돈이 많은데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해? 결혼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좀 있어서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딸이 있는 부모님들이 즉위 가장을 원한다는 말이지. 물론 대학에 합격하면 모두 기뻐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괜찮은 가정의 여러분들을 알아두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니까 모름지기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는 법이니까. 어떻게든 괜찮은 여자를 소개시켜줘 아니야. 됐어. 너나 맡겨. 준비가 있으면 좋은데 갑자기 조금 재수 없다. 뭐든 살만한 장인이 없어도 될 집이야. 이 정도쯤이면 내 아버지는 말할 뻔했어요. 아버지 없어도 나 고아야 이렇게 말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이는 이 녀석이 나를 곱게 볼 것 같지 않았어요. 경계에 찬 눈빛을 보였다. 동정 어린 눈빛이 아닐까? 어쩌면 다시는 이렇게 마주 앉아 술을 기울이는 일은 없을지 모르겠어. 가뜩이나 이러저러한 것에 대해 여자를 소개해준다거나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차라리 내가 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녀석을 떨쳐버릴까도 생각했어. 그런데 그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 아이야, 통금을 실든다고 통금하는 건 아니야? 야간 통금은 작년에 해제되었고 통금이 없는 밤은 작년 최고의 성취야. 우리도 본격적으로 반문화의 시대로 들어간 것 같아. 야, 그리고 지금 몇 시야? 야간 통금 따위의 얘기를 하는 건 살아. 나를 호구로 보나? 나만의 통금을 지켜야겠어. 공부해야 하니까 이만 갈게. 이야기 잘 들었어? 이모여, 여기 계산 부탁해. 잘 먹었습니다. 야, 어디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아, 지 뭐 하시는지. 질문에 끝까지 답을 하지 않아서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도서관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싫어서 기숙사방으로 돌아와서 두꺼운 법전을 펼쳤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나이 25살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3차 면접만 남겨두었죠. 사법시험 3차 면접은 형식적이므로 2차에 합격하면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8년 뒤에 그의 서울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1988년 구소련이 종종 1위를 하고 동과 서로가 아직 분단되어 있던 국가였던 그 시절, 거리에서는 코리아나의 손에 손을 잡고 벽을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시도했고, 텔레비전을 틀 때마다 노래가 흐르던 속에서 상쾌한 순수함을 느꼈던 시절이었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나면 그림자가 따르는 법칙이 있음을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는 88년에 심었습니다. 그 해는 어둠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졌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야 88올림픽이 없는 사람은 다 잡아쫓는다는 주민들의 말에도 불과하게 사실상 재개발은 투기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88년 마법의 주문 아래 건설된 달동네에서 환경을 정비하는 과정은 재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많은 주민들을 길거리로 몰아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화봉송 중에 불량주택이 보이면 곤란하다는 이유로 판자집과 같은 무단 건물을 모두 철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침내 세계인에게 와갔다. 축제인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제가 살아온 곳에서 갑자기 내쫓기는 주민들의 사정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깨끗해야 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더러운 것이나 추악한 것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판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에 해당합니다. 86년에 대학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은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시국이 어수선하고 방학 때 만나야 한다는 수녀님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수녀님이 나를 보시고 영석이 마테오야 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릴 적에 엄마와 함께 갔던 수녀님은 약간 부드럽고 늙어 보이셨습니다. 5살 어린 소년이 24살 젊은이가 되었으니 자연스러운 변화였죠. 누구신지요? 마테오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금방 찾아뵙겠다고 해놓고 이제야 오다니 죄송해요. 잘 지내셨죠? 별일 없으셨나요? 그런데 은혜의 집이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분명히 여기는 아이들이 지내는 곳이었는데 유아와 아동들이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사실상 청소년 시기가 됐을 때 다른 시설로 옮겨지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공부를 잘해서인지 후원해주시는 분의 도움이 있었던 것인지 몰라도 저만 예외적으로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이곳에서 생활했거든요. 은혜의 집에는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들이 많은데 그게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수녀님, 은혜의 집은 고아원이 아니었나요? 생활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한데 찾아뵙지 못한 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보완해 드립니다. 부처에서 시설이 부족한 것인지 성인들을 분산 수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갑자기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깨끗한 거리, 깨끗한 나라,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한 한강의 기적 이런 것을 소회하는데 자과 마찬가지로 불자, 거지, 지적 장애인들은 거리에 보이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겁니다.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런 사람들이 거리에서 보일 경우 잡아다가 보호시설에 수용했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어쩌면 나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녀님, 그런 것 아닐까요? 여기 온 사람들은 그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잡힌 사람들이죠. 가족이나 보호자가 정절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잡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가 어딘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거라면 가족인가요? 지인인가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겠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은혜의 집에 오게 된 것이 비슷한 이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구나. 마태 역시도 우리가 방으로 가족을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거창하게 말하면 제 출생의 비밀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은혜 집에 있게 된 이후에 다가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거기 입소하신 몇 분과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어르신 댁이 어디세요? 가족은 있으세요? 아무도 날 찾지 않을 거야. 난 그냥 스스로 떠난 거라고 그 편이 나을 거야. 은혜 집에서 음주와 같은 것은 금지했지만 어떻게든 술을 구해서 마실 분들과 대화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들은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었습니다. 생각은 역설적이었지만 국가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저 또한 사법시험 합격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시기였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밥을 잘 챙겨 먹고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한창인 그 시기에도 사법고시가 열렸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시험을 준비했던 저는 그 고시에 합격하고 3차 면접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죠.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서울의 변화를 즐기면서 거리를 걸어 다니던 그날 화려한 밤거리의 자동차 불빛을 보며 자신감을 얻었는데 갑자기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급하게 119를 부르는 것 같았고 제정신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눈을 떠보니 온통 하얀 방에 누워 있었던 건데 안 돼.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온통 하얀 그 방을 보고 어디로 끌려온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감에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병원이네요. 어젯밤에 길에서 급작스럽게 쓰러지던 중 눈을 떴더니 인분의 빠른 신고로 병원에 왔다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 환자분, 연락하실 보호자분이 계실까요? 보호자요? 아니요. 저는 혼자 살아서요. 네,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죠. 보호자분께 연락하려고 지갑을 본문 내용 봤는데 학생증이 있었어요. 서울대 법대생이신가 봐요. 서울에서 자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님은 지방에 계십니까? 조금 있다가 담당 선생님 진료가 있을 건데 보호자분 동석하시는 게 좋겠어요. 한지 얼마 안 된 제에게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시는 간호사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라는 것이었죠. 보호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부모님이 안 계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 담당 선생님 진료실로 가실게요.
진료 후 저 같으니 하겠습니다. 여기 퇴원 소속하는 곳이 어디죠? 보호자에게 연락하라는 이유가 병원비 때문이라면 걱정 마시고요. 수하 막무가내 일어나 겉옷을 입으려는 쟤를 간호사가 붙잡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해석문. 난데없이 학생증을 봤는데 서울대 법대생이시군요. 서울에서 자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당신은 지방에 계시나요? 잠시 후에 담당 선생님 진료가 있을 예정인데 보호자분과 함께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지 얼마 안 된 저에게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없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간호사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쨌든 핵심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라는 것이었죠. 보호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나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당장 담당 선생님 진료실로 안내드릴게요. 진료 후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퇴원하실 곳이 어디예요? 병원비 때문에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제가 제 시도를 참아 못하는데 겉옷을 입으려는 걸 막아주셨어요. 환자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고 응급처치하면서 혈액검사와 간단한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선생님은 환자와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베이탈트요. 면담은 중요한 것이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중년의 남자 의사가 저를 바라보며 다가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 보이네요. 현재로서는 몇 가지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서 당장 퇴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요. 그런 대답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는 것은 옳지 않아요. 몇 가지 더 검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의사의 발언은 냉철하고 단호하였으나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것은 무엇인가요? 깊고도 애처로운 느낌으로 묻어올라 그 말에 이끌려서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무슨 병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쓰러지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갑자기 구토를 하시거나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시나요? 떠올려보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중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냥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 무리를 한 것 같았나 봐요.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비검사를 해본 결과 급성 백혈병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급성 백혈병이 안타깝지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봐야 하는데 옷을 올려드릴까요? 청진기를 들고 다가오는 의사가 병원에서 제공한 환자복을 입으려고 옷통을 벗었습니다. 뒤에 앉아보세요. 아닐 거야. 급성 백혈병이 아니야. 도대체 왜 아닐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수녀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해야 한다. 맡아요. 건강해야 한다. 마요님, 죄송해요. 제가 아픈 건가 봐요. 아니 그런데 하느님 너무하신 거 아니겠니요? 저한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남들 다 있는 가족도 제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건강마저 허락해 주지 않는다니요. 너무하십니다. 차라리 눈물을 참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등에 손을 얹고 있던 의사가 몹시 떨고 있더군요. 따뜻한 의사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큰 점이 있네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점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요? 그게 병이랑 어떤 관련이 있나요? 제 몸, 그것도 뒷모습을 볼 일이 없지만 어릴 적 고원에서 수녀님이 쉽게 주실 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 등에 커다란 점이 있다고요. 그러나 마치 그 점이 토끼 얼굴 모양처럼 생겼다면서 기다랗게 뻗은 개의 귀와 모양, 마치 토끼 얼굴을 제 등에 찍어 놓은 것 같다고 하셨었어요. 토끼 모양 점은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했던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손거울을 들고 등 뒤를 비추려 했었죠. 팔이 몹시 아파서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수녀님께서 왜 토끼 얼굴 같다고 하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점의 모양이 토끼 모양이죠. 이렇게 생긴 건가? 아니면 의사의 떨림이 흐느낌으로 변해갑니다. 오 하나님, 세상이여. 주님, 저는 의사가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제가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지금도 남이 울면 같이 눈물을 흘리곤 하는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더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5살 때도 마음이 열렸으니까 몇 초나 지났을까요? 의사가 심을 하더니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 부모님을 잃어버렸나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의사 그리고 제 손을 덥석 잡는데 제 손도 같이 떨리더군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영준아. 영준아, 영춘이, 혹시 아버지? 아버지세요? 제 아버지를 오래전에 잃어버린 제 아들한테 제 아들의 등에 꼭 이런 모양의 점이 있네요. 있었던 것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이것이 확실해요. 제 이야기를 믿을 수 있나요? 저조차도 믿지 못하는데 진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부모님, 제 아버지였지만 오래전에 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주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죠. 은혜의 나무 밑에서 무수히 반복한 그 기도가 실제로 들어주셨어요. 25살, 급성 백혈병이라는 병을 알게 되었을 때 그토록 찾아다녔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정확하게 들어주셨네요. 살아있는 동안 만나게 해달라라는 기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급성병이었던 저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몰랐어요. 발견이 늦거나 치료가 늦었다면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 얼굴을 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떠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정을 제어하고 마음을 진정시킨 아버지는 의사로서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당신을 깨끗하게 다스려 드릴 것입니다. 내 진짜 이름은 영이지만 김영준입니다. 처음 고아원에 왔을 때 수녀님들이 나에게 이름을 물었고 나는 영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알아들었는지 나는 그곳에서 영석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기숙사에서 짐을 싸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넓은 집에 혼자 사시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이제야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불쌍한 내 엄마,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라고 불렀다. 거실 벽액자 속모습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사람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면서 추억을 기억해야 했다. 죽는 날까지도 다시 너를 만나길 바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작년 떠났던 먼 길을. 작년이었던 어머니,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라는 말은 취소입니다. 살아있을 때 다시 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저는 아버지만을 만나게 되었으니 반쪽만 소원을 이뤄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빨리 들어주셨다면, 아니 내가 병이 더 빨리 걸려서 더 빨리 쓰러지셨나 했었네요. 그러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만날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잃으신 이후로는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혹시나 저가 집으로 돌아올까 봐 그 막막한 집에서도 가끔 현관문을 바라보셨다는 어머니의 안방 맞은편에는 어릴 적에 제가 사용했던 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기용 침대부터 유모차, 젖병과 같은 물건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간직해 두셨어요. 하지만 어쩌다 일인지 집과 방은 제 기억에 전혀 남아있지 않는 곳이었어요.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4살 때까지 이 집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4살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져요. 사법시험 3차에 합격했다고 해서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의사로서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아비로서 치료가 우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치료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선 한 달간 여기서 치료를 받으면서 3차 면접 준비를 할 거예요. 미국 치료는 그 후 한 달 뒤에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사법시험 3차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생이 되었는데 5급 공무원으로 임용을 받았어요. 합격 후에는 곧바로 치료를 위해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사법시험 3차 준비하면서 아버지와 친자검사도 했습니다. 제 요청이었어요. 아버지는 결과가 뻔하다고 했지만 확실한 게 좋잖아요. 검사 결과는 당연히 친자관계가 성립됐다는 과학적 증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인정받은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 증거뿐만 아니라 제 등장을 점도 나란히 서서 함께했군요. 거울을 보니 얼굴도 닮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 중에는 아버지와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은 아버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 어디서 널린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일한 뒤 교수님의 추천으로 전국에 있는 국립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가자는 말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엄마는 피아노를 전공했었고 음악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듣던 중 제가 나타나기 전이었답니다. 우리는 공부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자마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거군요. 그때는 엄마는 아이를 빨리 낳고 싶어 했지만 저는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자랐으면 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당신이 태어나고 몇 년 동안 저는 바쁘게 병원 업무에 매달렸고 당신의 엄마는 저를 돌보는 일에 전념했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불이 꺼질까 조심조심.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저한테 피아노 연주도 들려주셨나요? 그럼 모차르트 작은 별을 연주할 때는 당신은 새근새근 잠이 들곤 했다고요. 어디 피아노만 있었을까요? 글을 읽을 수 없는데도 당신을 위한 책전집으로 가득 채워 책장을 채웠어요. 매일같이 당신을 품 안에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르지만 기억은 나질 않지만 어릴 때는 하원에서 책만 들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조기 교육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남들보다 예민하고 기민한 감성을 지닌 여린 마음도 저는 음악을 전공한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는 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다 지방으로 가게 되었을 때 몇 년만 지내다 오겠지 생각하며 서울 집도 잠시 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간추린 살림을 트럭으로 먼저 실어보낸 뒤 어린 너를 데리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그때 기차를 타지 않았더라면 너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엄마의 그날 선택을 몇 번이고 곱씹으며 후회했습니다. 서울역이었군요. 귀찬 창문 가까이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을 구경하던 내 모습이 아직도 내 기억에 선명합니다.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밖을 구경하던 내가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기차가 대전역에서 정차했고 바람도 쐴 겸 잠시 먹을 것을 사러 가자며 너를 데리고 기차에서 내렸어요. 저도 함께 내렸네요. 그럼 잠시라도 혼자 두지 못할 어린 아이였으니 내가 화장실에 잠깐 들리고 내 엄마가 달걀과 음료를 사러 가는 사이 계산을 하다가 보니 엄마 손을 꼭 쥐고 있던 너의 작은 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너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서요. 혼잡한 기차 승강장에서 엄마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아버린 것이었죠. 왜 그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따라갔는지 그것이 궁금해져요. 내 엄마는 정신이 나간 듯이 너를 찾아 승강장 끝에서 이젠 너를 놓치지 않겠다 싶은 듯이 비틀거렸다고 했어요. 아직도 내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그런 너의 엄마를 진정시키는 너를 잃어버렸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 같아요. 사실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었어요. 엄마께서는 평생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셨을까요? 당신은 뭘 했던 거죠? 이 복잡한 곳에서 이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보. 그러나 아니에요. 아니겠죠. 멀리 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당신은 실이 어디든지 보고 싶어 보이니 방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거기 이미 도착해 있는지도 몰라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신없이 영무실로 향했지만 그곳에는 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떠올려도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 스스로 엄마의 손을 놓고 다른 이의 손을 잡은 건지, 누군가 낚아지듯이 품에 안은 채로 데려간 건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 당시 6살인 저에게는 흔한 일이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 나쁜 일을 겪지 않아 참으로 다행이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은희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로 어릴 적 저는 원래 서울에 살았고 집 주소도 서울의 것을 대답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긴 비행 후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에 위치한 존스키슨 병원 근처에서 거주할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치료에만 전념하라는 조언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처음으로 먼 곳에서 사계절을 보내는 시간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얻는 휴식기입니다. 올림픽 직후 병들어 몇 달이 지난 후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그 순간은 꿈 같았습니다. 현실감이 잘 오지 않았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말처럼 과거에 대한 후회나 복잡한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함께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기에요. 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붉은 벽돌로 마치 궁전처럼 지어진 병원을 오가며 저는 열심히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도 년 반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야겠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라면 여기도 괜찮겠지만 아니요, 아버지. 저는 한국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지금 휴직 신청을 제출했거든요. 돌아가야겠죠. 언제부터 법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어릴 적부터 항상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마음이 텅 빈 듯 외로울 때면 나무 밑에서 책을 읽곤 했어요. 소설을 읽는 것은 다른 세계로 향하고 그 세계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었어요. 소설 속에서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 주인공들과 저는 친구가 되었었죠. 자라고 나서도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고요. 의사는 생각을 안 해봤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정말 보람된 일이죠. 근데 아버지, 아무래도 저는 수술이나 이런 분야의 손재주가 뛰어난 것 같지 않아요. 피를 보는 것도 좀 힘들고요. 부모의 도움도 없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난다니 대견하면서도 너의 그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힘들었던 것만큼 아버지도 그리고 살아가지 못하신 어머니도 너무 힘들고 괴로운 삶을 견뎌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 세 식구가 한 사람도 잊지 않고 서로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길었지만 또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언제나 가족이었어요. 내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나이가 되어도 딱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만지지 못한 거예요. 병을 완치하고 한국에 돌아와 제가 검사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며 담당한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것이지만 종 일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그에게 알맞은 벌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도 되지 않아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엄마를 만났을 때 좋았어요. 아버지도 함께 있었고 엄마의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 덕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잘 자랐어요. 자주 찾아뵐게요. 사진 속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지만 선한 눈빛으로 나를 향해 웃는 것 같았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저를 자식처럼 돌봐주시던 은혜의 집수녀님께 고맙고 저는 살을 직접 피해자로서 함께하며 보다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60이 넘어서야 꺼내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워하는 사람, 꼭 다시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잊지 않고 그리워하는 마음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좋다고 생각하셨다면 고마워요. 누르십시오.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음악 행복하시길 바랍니다.